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어제 9월 29일 삼성중공업과 에퀴노르 간에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이런 게 보도가 되었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국영이고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글로벌 에너지 거대 기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업스트리머이고요. 엑손, 토탈, BP 등과 같은 급의 그 핵심 선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얘네들 중심으로 거대한 돈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에퀴노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 플랜트 만들어 줬고요. 지금도 사진을 보시면 노르웨이 북쪽 먼 바다 그 빨간 동그라미 있는 저기가 바로 위스팅 지역인데 저기에 사진처럼 FPSO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수년째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것이고 삼성중공업 IR 자료 9월달 거 보시면 저게 이제 금년에 수주된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안에 수주 기대된다. 이렇게 지금 주식 담당자가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카타르 건은 늦어도 11월 이내에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본 것이고요. 그래서 에퀴노르하고 삼성중공업은 지금도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더 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동맹을 맺었다는 건데 그게 무엇인지 그게 돈을 더 버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걸 에퀴노르 입장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나온 그 기사 중에서 주목되는 게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맹을 맺었다. 그 동맹 협약서가 SCA, Strategic Collaboration Agreement, 전략적 협력 합의했다. 뭐 동맹을 맺었다는 건데 안고는 그 정기적 회의한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한다는 겁니까? 서로 돈을 좀 더 잘 벌어 보려고 둘이 이제 속닥속닥 정기적으로 모여서 속닥속닥 궁리한다는 건데. 양사 간에 정기적으로 해양 플랜트 일감을 위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기적 회의.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의하면 다 그 시간이 드는 것이고 시간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퀴노르가 앞으로 다양한 해양 프로젝트 이제 추진할 것 같고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 과정에서 아예 처음부터 삼성중공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코스트 다운되고 또 일감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배경이 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퀴노르 같은 이 선수가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을 파트너로 선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퀴노르발 해양 플랜트 일감이 꾸준히 다양하게 생길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거 아닌가 이걸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목되는 게 그 기사에서 삼성중공업 관계자가 앞으로 해양 플랜트 비즈니스 안정적인 운영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요게 지금 그 삼성중공업이 기대하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지금까지는 해양 플랜트 비즈니스가 그냥 지금은 개점 휴업 상태 아닙니까? 작년에도 수주가 없었고 올해도 수주가 없었고 아니 뭐 일거래가 생겨야지 장사를 할 텐데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일거래 없으면 꽝인데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그걸 지금 삼성중공업의 기대 효과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해양 플랜트 전성 시대가 열릴 것인지 왜 해양 플랜트가 중요한지 요거를 이번 동맹 효과를 분석하는 전제로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온쇼어보다 오프쇼어가 브레이크 이븐 코스트가 더 적다. 개념적으로 배럴당 해상 어떤 거 원가는 18달러, 육상 원가는 28달러.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걸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즉 오프쇼어가 같은 오일이나 가스를 장기적으로 더 싸게 채굴 한다. 즉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겁니다. 더 싸게 채굴 하니까. 이거를 리스터드 에너지가 최초로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이걸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 오일프라이스닷컴이 이걸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해상 유정 가스전의 평균 가격은 18.1달러 per BOE라는 겁니다. BOE라는 것은 Barrel of
오일 이퀴버런트 이겁니다. 배럴 오브 오일 이퀴버런트, 즉 그러니까 평균치인데 리소스 웨이티드 브렌트 이퀴버런트 브레이크 이번 오일 프라이스, 즉 해상에서 그러니까 오일이나 가스를 퍼올릴 때 그거를 브렌트유로 환산한 가중 평균 원가가 배럴당 해상은 18.1불, 육상은 28.2불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은 육상의 65% 정도 싸다. 65%밖에 안 된다, 원가가. 육상은 해상보다 55% 이상 더 비싸다. 배럴당.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상이 저렴한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육상 유전이나 가스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가스를 탐사하고 채굴해서 일단 파이프로 해안까지 배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안에서 LNG로 액화시킨 다음에 저장을 했다가 하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수출 터미널을 이제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는 액화 설비, 저장 설비, 항구 이런 거 다 짓는 비용 많이 들고 파이프라인도 무대화 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해상가스전은 가스 탐사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채굴, 액화, 저장, 하역이 그냥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고 육상이건 해상이건 둘 다 환경 문제가 야기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해상이 육상보다 환경 논정에서 또 유리하고 또 모잠비크나 탄자니아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보안 문제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잠비크와 탄자니아는 육상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했고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데 반군들하고 정부 간의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반군이 저걸 지금 공격 타겟으로 삼으니까 반군 우리한테도 돈 달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잠비크의 삼성중공업이 만든 그 코랄술 FLNG는 반군이 어떻게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가스 뽑아 올려서 이제 돈 벌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해상가스전 같으면은 이번에 발틱해의 노드스트림 1, 2 폭발 사고 난 것처럼 해양 생태계 영향 최소화시키도록 오일가스 누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웨스트우드 글로벌 에너지 그룹이 분석한 내용을 본다면은 2026년까지 옵쇼어 이 프로젝트가 급증할 것 같다 이런 결론입니다. 26년까지 앞으로 5년간 옵쇼어 오일 앤드 가스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이게 EPC 아닙니까?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EPC 컨스트럭션 줄여서 EPC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번에 에키노로와 삼성중공업이 동맹을 맺은 그 분야입니다. 요 시장 규모가 앞으로 2,760억 불에 달할 것 같다. 이렇게 웨스트우드 글로벌 에너지 그룹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5년간 평균보다 대략 71% 증가했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면은 해양 플랜트 전성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중동, 남미 시장을 특히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2,760억 불 저게 어느 정도냐? 제가 연초에 글로벌 LNGC 액화천연가스 운반 선박 이 시장 규모를 추정한 게 올려뒀지 않습니까? 그게 22년부터 26년까지 세계 전체로 2,275억 불이었고요. 2030년까지는 3,970억 불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은 LNGC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릴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키노로하고 삼중이 동맹을 맺어서 전략적으로 같이 행동하면은 더 낫겠다. 그러니까 에키노로 같은 저런 글로벌 선수가 대표 선수가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파트너 관계를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타드 에너지가 분석한 다른 징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임팩트 드릴링이 이게 한 2011년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퇴장됐었는데 이게 is back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이 임팩트 드릴링으로 21년 1년 동안
한 4억 5천만 배럴이 발견됐다는데 금년에 벌써 4배 가까이 되는 17억 배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배럴 BOE입니다. 예, 배럴 오브 이퀴버런트. 하여튼 17억 배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링 하는데 돈 드는데 드릴링 또 지금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17억 배럴 발견했으니까 제가 앞으로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에퀴노르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그 움직임에 삼성중공업이 같이 가게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움직임 3.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3.5가지. 1번. 그러니까 지금 에퀴노르가 유럽 가스 시장에서 파이프 가스 시장에서 러시아가 지금 아웃됐는데 러시아가 떠난 유럽 그 파이프 가스 시장을 에퀴노르가 야금야금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월 23일 날 에퀴노르하고 폴란드 국영인 PGNIG가 10년간 파이프 가스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23년 1월부터 33년 1월까지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노르웨이에서 발틱해 그 바다 밑을 지나서 폴란드로 연결되는 발틱 파이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일단 계약 물량은 연간 2.4 BCM per year, 이걸 BCMY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2.4 이렇게 지금 그 연간 2.4 저걸 이제 파이프로 보내는 거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100% 러시아 그 파이프 가스를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스 채굴은 어디서 하는가? 주로 이제 그 아마 그 노르웨이전 컨티넨탈 셀프 NCS라고 하는데 저 매우 저명한 곳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그 내용 사진 한번 보시면은 노르웨이 서해안 대부분 저 광대한 지역에 거대한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짐작됩니다. 저게 바로 에퀴노르의 힘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약 물량 2.4는 그러니까 폴란드 연간 가스 소비량의 대략 한 15%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먼저 저 발틱 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폴란드하고 덴마크 그 조인트 프로젝트인데 조인트 벤처인데 10월 1일 즉 내일부터 가동이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요. 요거 이제 그 준공식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그 리더들이 다 모여서 그 장소, 지명 이름을 제가 발음을 못하겠어서 생각했고 하여튼 폴란드에서 그 회의를 준공식을 아주 거창하게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식 끝나고 한 몇 시간 후에 바로 노드 스트림 1, 2가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저 발틱 파이프의 용량은 10 BCMI입니다. 10. 근데 벌써 2.4는 내년부터 이제 공급이 되고 PGNIG 폴란드가 벌써 8 BCMI를 다 예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가스를 끊으려고 수년 전부터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4월에 진짜로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에퀴노르는 야금야금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 파이프 가스를 지금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PGNIG는 그 위에서 봤던 NCS 노르웨이언 컨티넨탈 셀프에 거기에 있는 가스전에 직접 투자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일단 2027년까지 4까지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파이프 통해서 파이프 가스가 늘어나면은 물론 저기서는 선박은 필요 없겠지만 FPSO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전부 다 해저 유전입니다. 해상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FPSO가 앞으로 엄청나게 더 필요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를 삼성중공업이 에퀴노르와 동맹을 맺어서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이건 구체적으로 높아졌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폴란드하고 삼성중공업도 이미 LNGC를 중매로 해서 매우 돈독한 관계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폴란드하고 코리아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돈독한 관계 아닙니까? 방산하고 원자력 분야 여기 통해서
자, 그랬습니다. 폴란드는 기존에는 가스프롬, 즉 러시아와 장기 계약을 맺어서 10 BCMI를 공급을 받아왔는데 이 계약이 금년 말 22년 말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요걸 폴란드가 연장을 안 하고 노르웨이의 에퀴노르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즉 파트너 바꿨다는 겁니다. 러시아하고는 더 이상 안 논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다른 보도를 보면은 지난 4월에 푸틴이 모든 가스 가격 루블로 받겠다. 루블로 안 주면 가스 공급 안 한다. 이러면서 갑질을 할 때 저거 완전히 일방적 계약 변경이니까 저건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완전히 또라이 짓이다. 이런 취지로 당시에도 그 영상을 올린 사실이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폴란드 반응은 우리는 계약대로 달러 또는 유로로 취급하겠다. 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푸틴이 그러면 우리는 가스 장갑 뿌린다 하면서 가스 안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틴이 엄청 센 것처럼 그 보도가 됐지만 실질은 푸틴은 아웃됐다. 그 전에 폴란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로 계속 분석을 하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뭐 제대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고요. 또 이제 약간 관련되는 다른 사건인데 지금 보면은 노드스트림 1, 2에서 지금 4번째 사고가 또 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노르웨이 당국이 해상 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긴급 안전 경보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수상한 드론이 지금 등장했다는 겁니다. 미확인 드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여튼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뭐 이렇게 경보를 발령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이제 러시아가 가스 파이프로 보내던 이 화석 에너지를 이제는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부는 재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하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지역의 화석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석탄을 가스로 전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스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 늘어나는 가스 수요는 육상 가스전이 아니라 해상 가스전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유럽 같으면은 가스 파이프로 노르웨이 쪽에서 이제 일부 공급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선박으로 와야 될 거는 카타르나 미국 쪽에서 오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1.5번째 내용, 1.5번째 기사 보시면은 노르웨이 당국이 에퀴노르에게 오일 가스 생산 앞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 신규로 드릴링 허가를 대규모로 해줬다는 겁니다. 한두 개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에퀴노르의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캐나다의 베이두 노르드 프로젝트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캐나다 뉴 파운드랜드 해상 500km 지역, 거기가 플레미시 패스 바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다가 사진과 같은 FPSO를 건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은 2013년에 에퀴노르가 처음 유정 가스정 이런 거 발견을 했고요. 그 이후 계속 탐사를 해서 2014년, 16년, 20년 계속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FID 된 거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고요. 지난 4월 달에 120억 불 규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 환경 영향 평가 일단 패스한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2028년, 9년, 7년 요 사이에 이제 생산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오일하고 가스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에퀴노르하고 삼성중공업 저 동맹이 실효적이라면은 저런 프로젝트 이제 가장 경제적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서 쑥덕쑥덕 한다는 것인데 바로 저런 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으로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기는 에키노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BP도 참여하고 다 글로벌 선수들은 이제 참여하고 있겠죠. 세 번째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에키노르는 해상 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글로벌 강자 아닙니까? 노르웨이 앞바다가 북해 아닙니까? 근데 풍력 발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람의 품질입니다. 바람의 품질. 그런데 이게 지구촌에서 제일 좋은 곳이 북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르웨이 앞바다가 바로 북해니까.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저쪽 유럽 지역이 부유식, 해상 풍력 이런 분야에 아주 글로벌 강자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키노르는 당연히 에키노르 코리아를 통해서 한국의 해상 풍력 발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추자도 해상 풍력 프로젝트 지금 18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동해에도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 프로젝트 진행 중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저런 부유식 해상 풍력 비즈니스에 과연 에키노르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은 이미 작년에 독자적 친환경 해상 풍력 발전 설치 선박, 부유식 해상 풍력이건 해상 태양광이건 뭘 하려고 그러면은 설치하는 선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필수 장비입니다. 필수 장비. 이거는 그 모델을 갖고 있죠. 글로벌 3대 성급에서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ABS, 미국의 ABS, 노르웨이의 DNV, 영국의 LR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9.5메가와트 해상풍력 부유체, 플로트죠. 부유체, 플로트. 이거 독자 모델을 개발을 해서 노르웨이 성급인 DNV에서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삼성중공업은 에키노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파트너로 참가할 자격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풍력 시장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이 분야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비전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은 바람의 품질도 나쁘고 햇빛의 품질도 나빠서 풍력 산업이나 태양광 산업의 매력은 없습니다. 경제성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부유식 풍력 발전이 된다면 부유식 태양광 발전도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유식 풍력 발전 글로벌 시장을 제패한다고 할 때 핵심 요소가 무엇이겠는가? 그거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능력입니다. 이거는 업스트리머인 에키노르 이런 데가 가장 유리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풍력이건 태양광이건 부유식이라면은 깊은 바다 위에 띄워야 하니까 그러면은 부유체, 플로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선박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삼성중공업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건 두산중공업 이런 데서 절대로 흉내를 못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에키노르는 삼성중공업이 필요하고 삼성중공업은 에키노르가 필요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동맹으로서는 최고입니다. 동맹.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핵심 요소가 바람개비입니다. 바람개비. 그런데 요거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초대형으로 가는 추세인데 지금 한국의 바람개비 제작 업체들은 여기에서 밀립니다. 2등 그루빙으로 지금 평가가 됩니다. 이거 세계 1등이 GE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은 GE 제품 이용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GE도 이 부유식 모아다리는 GE도 동맹으로 끼워 넣어 줘 버리면은 완벽하게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부유식 해상 풍력 또는 부유식 해상 태양광 발전 여기에서도 핵심 공급자가
자가 삼성중공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뭐 깊은 바다 위에 뭘 띄워야 하기 때문에 이 띄우는 거 요거는 삼성중공업이 최고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에키노르하고 삼성중공업의 이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는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그 해양 플랜트 그 시대에 삼성중공업한테도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걸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